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같이 청명한 가을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오지 않던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날이 너무 좋아서 기분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연을 듣는 분들은 다들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날씨에 남들처럼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나들이 한번 다녀와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팍팍한 살림살이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편이었거든요. 20살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참 열심히도 살았어요.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이었네요. 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3교대 생산직에서 근무를 시작했었어요. 집안 형편상 대학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고 싶었죠. 저에겐 아직 학업을 책임져야 할 동생이 있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저처럼 배워야 할 때는 놓치고 사는 걸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산직 일이라 선택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3교대로 하는 근무는 쉽지가 않았어요. 원체 몸이 약한 편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신체의 리듬을 바꿔줘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참고 한 5년을 근무하다 보니 저에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인가부터 몸이 너무 심하게 피로하고 물을 삼킬 때마다 목에서 이물질이 걸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한 번씩 편도염도 너무 심하게 오는 것이 이상해서 병원을 한번 방문했었죠. 병원에서는 좀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옮겨간 대학병원에서 저는 제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암 판정을 받고는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부여잡고 한참을 눈물만 쏟아내야 했어요.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암 중에서는 가장 착한 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생존율도 높은 편이니 그걸로 마음의 위로를 건넬 뿐이었어요. 또 완치 이후 이전보다 훨씬 좋은 컨디션으로 지내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아무리 스스로 다짐을 하고 마음을 조절해 보려고 해도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암으로 인해 힘들고 슬픈 것보다도 제 나이 너무나도 꽃같기만 한 20대의 한가운데 암으로 병원 신세를 진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한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것도 이렇게나 날씨가 청명하던 그때였는데 그래서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 제가 생각나서 눈물이 고이기도 한답니다. 동생을 비롯한 부모님께서도 참 많이 속상해하고 슬퍼하셨어요. 우리가 젊고 이쁜 너한테 너무 모진 삶을 살게 한 것 같아서 면목이 없다. 언니 아니었으면 대학 졸업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고 내가 언니 치료 마칠 때까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전부 도울게. 가족들의 물심양면으로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나 동생은 본인도 회사 일로 힘든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 주면서 저를 보살피고 걱정해줬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참 대견하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입사 초기에 회사 동료인 친구의 제안으로 암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음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힘들었을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었죠. 치료를 시작하면서 체력이 너무나도 떨어졌던 터라 3교대 근무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에만 집중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었으니까요. 건강은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그렇게 3년간의 투병 끝에 항암 치료는 종료되었고
수많은 힘들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많이 울었네요. 처음 암 판정을 받았던 때보다도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의 시간 동안 부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답니다. 치료 종료 후 5년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비로소 완치 판정이 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생이 제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크게 아프면서 언니도 생각이 분명 많아졌을 텐데 차라리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보고 싶었던 일을 도전해보는 거 어때? 언니 예전부터 꽃꽂이 배우고 싶어 했었잖아. 맞아. 나 고등학생 때는 꽃집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잖아. 그래,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잖아. 이번엔 언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좀 더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평소에 제가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를 한번 도전해보면 어떻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꽃을 참 좋아했고 꽃 만지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종종 이야기했었거든요. 이렇게 된 거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당장에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고 꽃꽂이를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고 싶었던 걸 배워서 그런 건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는 겁니다. 인생에 이런 재밌는 게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새로웠답니다. 학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그 주에 배운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다발을 만들어서 서로의 작품을 피드백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또 그렇게나 재미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게 참 기분이 어찌나 좋던지요. 너무 재미있게 학원은 종강을 하게 되었고 저는 집 근처에서 작은 꽃집을 하나 차렸어요. 보험을 들어놓았던 곳에서 나온 돈에 대출을 조금 보태서 아주 작게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장사가 다소 주춤해서 어찌해야 하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장사가 줄곧 잘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꽃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만든 작품들을 사가는 손님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시간은 흘러 가게를 오픈한 지도 3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추적 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관리에 집중을 해서 그런지 다행히도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워낙 저질 체력이었어서 그렇겠지만 오히려 암투병 이전보다 건강이 좋아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에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기사님이 계셨는데 한 1년간 얼굴을 보면서도 서로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사장님 보면 항상 웃고 계셔서 이 집에 오면 문 열기도 전에 벌써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제가 그랬나요? 몰랐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일 마치고 약속 없으시면 저랑 식사나 같이 하실래요? 갑자기 들어온 그의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이내 거절을 했답니다. 성의는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멋쩍은 웃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냥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지금의 저에게 사치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희 가게에 물건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작은 선물을 챙겨오더라고요. 하루는 간단한 간식거리 같은 것을, 또 다음 날은 음료수를, 그 다음 날은 카운터에 놓을 작은 인형 같은 걸 사왔어요. 관심의 표현이었죠. 하루 이틀 저러다 말 줄 알았는데 남자의 선물 공세는 한 달간이나 지속되었어요. 계속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하루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동안 저한테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요. 오늘 좀 어려우시면 언제가 편하실까요? 오늘 저녁도 내일 저녁도 아무 때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와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전 저희 가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차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두 번 더 연락을 주고받고 밖에서 만났다가 결국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참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듬직한 구석이 있었달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게 나이가 나이니만큼 결혼의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와는 5살 차이가 났으니 그의 입장에서는 홍기가 꽉 찼던 거죠. 아프기 이전에 연애를 한두 번 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본 적은 없었기에 그 느낌이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저희는 진지하게 결혼을 염두에 둔 만남을 이어가게 됐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자친구에게 암투병을 했던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사실 내가 6년 전에 암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3년간 투병 생활을 했었거든. 치료 마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고 매번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니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 자기 너무 건강하고 밝아 보여서 전혀 몰랐어. 그 힘든 병을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잘 이겨낸 거야. 참 대견하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네. 너무 힘들었는데 동생이랑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 저의 과거를 듣고 남자친구는 너무 기특하다, 대견하다 하면서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고생 많았다는 그 한마디에 순간 울컥하면서 지난 시간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빠져들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굳혔으나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결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완치까지 2년이 남은 상황이라 저의 생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2년을 더 연애하게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는 동안에도 매번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면 굳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가주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참 고마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 바라고 바라던 완치 판정을 드디어 받게 되었어요. 완치라는 그 한마디 듣는데 이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렸네. 그래도 이렇게 오빠랑 웃으면서 들을 수 있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 결혼하는 거 맞지? 너무 축하해. 이제 정말 새롭게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너무너무 축하해. 저희는 그날 병원을 나서서 참 많이 울면서 서로 고생했다는 말로 등을 쓸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처음 만나뵈러 가는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엄마가 결혼으로 얼마나 닥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뭐 한다고 이렇게 질질 끄냐고 하시면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엄마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셔도 진심은 아니니 너무 가슴에 담아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먼저 저에게 언지를 주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음 뵙는 어머님은 처음 만나는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둘 다 나이가 적은 게 아니니만큼 결혼은 최대한 서두르는 걸로 하자. 결혼하면 아이 먼저 빨리 가져야지. 너도 그렇게 어린 건 아니지 않니? 애 낳는 데 있어서 산모 나이만큼 중요한 게 없다. 아유, 엄마는 무슨 처음 만난 애한테 그런 말부터 하세요?
뭐 할 거 다 알 만한 나이에 할 얘기 있으면 후딱후딱 하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어? 아, 예. 안 그러니? 네. 어머님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도 오빠랑 결혼하면 아이 먼저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너 참 생각 잘하고 있었구나. 이걸 시원시원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화통하신 성격이시더라고요. 반면에 아버님은 좀 조용조용하셨고요. 한참 연애를 이어갈 때부터 결혼하면 아이를 먼저 갖자는 얘기는 해왔어서 그 부분에 대해 큰 불만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한 뒤 결혼까지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남편도 저도 아기 천사를 빨리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처럼 쉽게 찾아와 주지 않는 겁니다. 여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잖아. 난 아직 그렇게 마음이 조급한 건 아닌데 어머님께서 너무 아이를 바라셔서. 저는 사실 신혼을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서 그다지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어머님께서 아이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저에게 때때마다 전화를 하셔서 좋은 소식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그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건 아마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실 거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성격도 급하시고 본인 하고 싶은 말은 꼭 다 하셔야 하는 거.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당신은 당신대로 하면 돼. 남편의 말에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더군요.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선물보다 값지고 황홀한 선물이 저를 찾아왔는데 그건 바로 2줄의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매번 선명한 한 줄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드디어 2줄이 뜬 겁니다. 테스트기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죠. 그때가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인지라 저희는 이번에도 안 되면 병원의 힘을 빌리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병원이라면 질색팔색을 하게 되어서 제발 임신만큼은 자연적으로 되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 결국 이렇게 우리 아이가 저를 돕더라고요. 그거 봐 여보, 조급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찾아와 주잖아. 정말 감사하다. 여보, 정말 축하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완성됐어. 그리고 제 임신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은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내는구나. 장하다 우리 장손. 너도 고생 많았구나. 임신을 한 건 저인데 어머님은 뜬금없이 남편이 장하다고 하면서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솔직히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제 어머님의 잔소리를 더는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행복했던 것도 컸답니다. 그렇게 임신 초기엔 안정이 절대적이라고 하기에 당분간 가게 문도 닫고 안정기로 무사히 접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갑작스런 복통에 잠이 깨났어요. 배가 꼬일 듯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이 있는 날이라 하필이면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급해서 119에 구조 요청을 했고 응급실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희 아이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고 그 자리에서 절규하듯 울부짖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제발 다시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었죠. 그리고 남편이 지방에서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남편 또한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머님께 이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누구보다도 저희의 아이 소식을 바라시기도 했고 제 임신 소식을 기뻐하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저는 힘들게 어머님께 전화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어머님, 제가 새벽에 복통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 아이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데요. 아이, 그래. 얼마나 놀랐겠어. 아, 너 몸은 괜찮니? 에휴, 일이 이렇게 되어 어쩜 좋겠니? 얘야, 다시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너 몸 잘 추스려라. 주말에 내가 한번 가마. 어머님은 의외로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몸을 잘 추스리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자마자 얼마나 울었나 모르겠네요. 친정에서도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시기는 마찬가지셨어요. 유산의 아픔은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고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건 긴 시간 투병 생활을 했던 제가 체득한 저만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더욱이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생각은 일단 접어둔 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5개월이 지나던 때였을까요? 저는 기적과 같이 다시 임신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다시 소식이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너무 기쁘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저는 이번엔 좀 더 안정기에 접어둔 이후에 다른 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 번 아픔을 겪고 나니 괜한 두려운 마음 같은 게 앞서더라고요. 정말 다행히도 이번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 소식을 어머님께 전했어요. 어머님은 제가 첫 임신했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빨리 다시 소식이 올 줄은 진짜 몰랐는데. 엊그제 꿈에 용이 나타나더니 그게 태몽이었구나. 아들이네. 아들이야. 그런가 봐요, 어머님. 다 이게 어머님이 신경 많이 써주신 덕분이에요. 우리 손주 이번엔 엄마 뱃속에 딱 붙어서 잘 나와야 할 텐데. 그래. 너무 먹고 싶은 건 없니? 아직은 없는데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정말 성공이라는 생각에 너무 들뜨고 기뻤어요. 남들처럼 산모수첩을 가지고 병원에 가는 일은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이고 기쁨이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씩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그렇게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답니다. 지난달부터는 뱃속에서 조금씩 태동이 느껴지는데 요 녀석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뭉클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묘하게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 몸에 다른 이상한 징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급하게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그런데 초음파를 보시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오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아기 심장이 뛰지 않고 있어요. 네?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어제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제까지 분명히 태동도 느끼고 뱃속에 잘 붙어있던 우리 아기가 어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갑작스런 유산 소식에 저는 얼어붙어 버렸고 이번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찾아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저는 급하게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2번이나 아무 이유도 없이. 근데 애 성별은 확인해봤다니? 네, 어머님. 저희 아이 딸이었더라고요. 뭐, 딸? 아이고, 2번 유산도 모자라서 딸이었구만. 어머님은 떠나간 제 아이가
딸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마를 짚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으시고 병실 밖을 나가시는데 그런 차가운 모습에 더 속상했어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아이에 대해 조급한 생각도 빨리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모두 접게 되었어요. 난 그냥 우리 둘이서 예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도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래,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보자. 근데 어머님이 가만히 계시려나 모르겠다. 우리보다도 어머님이 손주가 너무 간절하시잖아. 당신 이렇게 2번이나 힘들어하는 걸 보는데 내가 더 이상 못하겠더라. 그냥 우리 생각만 하자. 저희는 당분간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의 태도였어요. 근데 너는 유산 몇 번 됐다고? 이제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너는 우리 집 대를 이을 생각이 있기는 한 거니? 어머님,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엄마, 이 사람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아팠거든요. 뭐? 어디가 아팠는데? 저는 결혼할 때 제가 암투병을 했었다는 사실을 어머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미 완치가 되기도 했고 솔직히 이야기하기 조금 무서웠던 것도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사실 20대 때 갑상선 암으로 몇 년간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은 5년 이상 재발 없고 완치 판정 받은 지도 한참 되었어요. 뭐? 그걸 왜 지금에야 말하는데?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니? 엄마는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러세요. 나랑 결혼했을 때는 이미 완치 판정 받은 이후예요. 아니, 그런 병력이 있는 걸 어떻게 집에 말을 쏙 빼먹을 수가 있니? 너 그 치료 때문에 애도 잘 안 들어서고 들었다 서면 유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네 애미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속인 건 절대 아니에요.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물어봤는데 이미 완치 판정 받은 지도 한참 지났고 임신이랑 제 병력이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애가 건강하다는 보장도 없잖아. 너는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들어와서?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라. 어머님은 제 병력을 알게 되시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번엔 듣고 계시던 아버님도 어떻게 그런 걸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면서 헛기침을 하시는데 정말 제가 대역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제 자신이 지하 땅 끝까지 내려가 버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어머님에게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하게 되었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고 저를 못살게 구시는데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나는 생각마저 들더라니까요. 지난 명절에는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저에게 제사 음식을 전부 준비하라고 하시는 통에 허리가 끊어지도록 전을 붙이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어요. 제가 임신을 해서 대를 잇는 게 아니면 이 시집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 무렵 저에게 다시 임신 소식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제 기쁨보다도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어요. 이번 임신은 더욱 신중에 신중을 가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 둘이서만 조용히 기뻐하고 동시에 조용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12주가 되어서 저는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손주를 바라는 어머님 때문에 제발 간절하게 아들이기를 바랬답니다.
그리고 삼신 할머니께서 저의 소망을 들어주셨는지 아이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어머님께 전했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임신했어요. 오늘 아이 성별까지 확인하고 왔는데 아들이래요. 또 실망만 시켜드릴까봐 일부러 성별 나올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뭐? 아이고 장하다. 드디어 네가 이 집에 와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어머님, 이번엔 꼭 어떻게 해서든 제가 출산까지 꼭 품고 있을게요. 아, 그래야지. 우리 손주인데. 아, 당연히 그래야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의 태명은 제 인생의 축복 같은 존재라는 뜻을 담아서 축복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축복이는 제 뱃속에서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3번의 임신 끝에 이번엔 입덧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힘든 입덧마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축복이는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감사한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출산을 3주 앞둔 어느 날 배가 유난히 뭉치고 배를 톡톡 두드려봐도 축복이의 태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순간 공포감이 덜컥 저를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 저는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출산을 한 달도 남기지 않았는데 축복이가 갑자기 뱃속에서 하늘나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2-3달 품고 유산을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슬픔이었어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절규하듯 가슴을 치고 울부짖으면서 안 된다고,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빌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손 쓸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저는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 고통을 번복하게 되었어요. 10개월에 유산이 되는 것은 출산하는 것과 똑같이 수술로 아이를 꺼내야 하는데 그래서 고통을 10배, 20배 이상으로 다가왔어요. 출산과 동일한 방식의 수술이고 제가 겪는 것도 똑같은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으니 절망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수술실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저는 그 아픔을 온전히 혼자 감내해야 했어요. 회복을 위해 병실로 가니 출산과 마찬가지라 산후조리를 해야 한다면서 미역국이 나오더라고요. 그 미역국을 한술 뜨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답니다. 제 평생 그렇게 아픈 미역국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남편도 반응이 엄청 속상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그러나 보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어머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어머님께 무엇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등 쓸모도 없는 년? 너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라. 아들 하나 낳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저런 하자 있는 걸 우리 집에 들여서 아까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는지.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있어. 네 짐은 내가 애저녁에 다 싸놨다. 네 짐 들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제게 하는 말이 더 가관인 겁니다. 이쯤 했으면 당신도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이제 우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당신이 어떻게 수술 받고 온 나한테 갑자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동안 서로 노력하지 않은 거 아니잖아. 그만하자. 고집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나도 이제 당신 울고불고 힘들어하는 건
그만 보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애 하나 낳고 살고 싶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나도 이제 지쳤어. 저는 집에 돌아와서 그대로 내쫓겨 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줬다고 생각한 남편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산을 하고 수술을 한 건 저인데 본인이 뭐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으로부터 합의 이혼장을 받게 되었죠. 이렇게 갑자기 이혼이 눈앞에 닥치니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누구도 저를 원하지 않는 그 집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다고 마음을 먹었고 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답니다. 합의 이혼은 소송 이혼과 달라서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서로 남이 될 수 있구나 싶어서 허망했답니다. 그렇게 저희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을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완전 본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요구하는 거면서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런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속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당신 지금 그 여자 나랑 결혼하는 와중에 만난 거 아니야? 그런 거면 이건 합의 이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 이 와중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 그거 나한테 증명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증명한다고 한들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져? 당장 돌아가.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되려 저에게 윽박을 지르는데 더욱 의심스럽고 꺼림칙했답니다. 옆에서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이전 시모도 한마디 얹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새며느리 될 애기 얘한테 소개시켜줬다. 어디 뭐 잘못된 게 있냐? 어차피 이혼한 마당에 너도 참 미련하다. 그리고 우리 새며느리는 너랑 다르게 아주 젊고 건강하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유학파야. 알겠냐? 너같이 못 배워먹고 하자 있는 게 뭘 알겠냐? 당장 썩 꺼져. 재수가 없으려니? 자기 새며느리가 유학파라면서 큰 소리를 떵떵 치는데 얼마나 우습고 환장한 모습이던지요. 제가 저런 것들을 가족이라고 믿으면서 지냈던 그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아내서 지금에라도 소송을 걸고 싶었어요. 이건 분명 상간관계였거든요. 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 마음이 답답했어요.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던 저는 그 둘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당하기엔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그러다 하늘이 도왔는지 그 상간녀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서 잠복을 하면서 뭐라도 건질 것이 없는지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저녁 한 7시쯤 되자 상간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 웬 양복을 입은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상간녀는 양복 입은 남자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꺼지지 못해? 2번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뭔가 멀찌감치서 바라본 상황으로는 그 남자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상간녀는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자는 여자가 떠난 자리에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서 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재빠르게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뭐 하나라도 건질 게 있나 싶었죠. 그런데 가까이서 본 남자는 알고 보니 양복이 아니라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가슴팍에 달려있는 학교 마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
남자의 피부색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소녀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이국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 봐도 혼혈인이었답니다. 저는 소년에게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혹시 아까 그 여자랑은 어떤 관계예요? 네? 그게 저희 친엄마예요. 또박또박한 한국말로 그 여자가 친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럼 혹시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희 아빠는 필리핀에 계시고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요? 엄마는 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그럼 학생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안 좋아해요. 외할머니가 여기로 저 데리러 오실 거예요. 이만 가볼게요. 저는 그 외할머니라는 사람이랑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년의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보이자마자 달려가서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댁의 따님께서 결혼하는 남자의 전처되는 사람인데요.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마음으로 당차게 저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게 할 말 없다고 거절을 해버릴까봐 긴장이 되었지만 지금 말하지 못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중년의 여성분은 저에게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해 주더라고요. 상간녀는 알고 보니 미국 유학이 아니라 필리핀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이었는데 그 나라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교복을 입은 소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 딸이지만 나도 이제 걔한테는 손 놨어요.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뱃속에 애를 품고 돌아왔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낳았으면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 다 넘겨놓고 지는 새 시집 간다고 저러고 있으니. 나는 이제 저런 애 몰라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환장할 여자였구나 싶었답니다. 어차피 상간녀로 증명할 방법은 없던 터라 저는 그것들의 재혼식을 뒤집어 엎어버릴 생각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둘의 재혼식이 언제인지 어디서 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입방정이 심한 이전 시모와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저에게 떠들어서 알게 되었죠. 우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새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좀 서두르게 됐다. 요즘은 애가 혼수라고 하잖니. 얼마 전에 태몽을 껐는데 확실하게 아들이야, 아들. 그래도 네가 천처인데 와서 축하해 줄 생각이 있으면 밥이나 먹고 가든지 해라. 미국에서 유학했다고 그렇게 어깨를 치켜 세우고 좋아하던데 알고 보니 필리핀이고 거기에 혼혈인 혼의 자식까지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을 할지 너무 뻔히 보여서 벌써 코웃음이 나려고 했답니다. 전 남편은 재혼식을 식당에서 20명, 30명 정도 모아놓고 조촐하게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미리 받아두었던 소년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고요. 그리고 재혼식 당일날 저는 아이와 함께 그 축제를 뒤엎어버릴 생각으로 소년과 함께 그 자리로 향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식당의 바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의 지인들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얼굴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상간녀와 전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려고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과 저 정말 잘 살게요.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쳐주었고 이전 시모는 입이 귀에 걸려서 해벌쭉거리는데 저는 이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식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말했어요.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왜 아드님을 자리에 안 데리고 오신 거예요? 설마 아들이 있는 걸 아무도 모르고 계신 건 아니죠? 제가 소년을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동 경악을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시모는 경기를 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너 지금 이게 무슨 냉패야? 어디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 당장 여기서 썩 꺼지지 못해? 제가 틀린 말을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는 거죠? 지금 저 여자 상간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당신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라고요. 이봐 당신 필리핀에서 유학 다녀온 거면서 왜 미국이라고 속인 거야? 그리고 한국에 애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그건 얘기를 쏙 빼놓고 결혼까지 하려고 한 거고? 제가 거칠게 몰아붙이자 이내 상간녀는 흐느끼며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다는 듯 식당을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상간녀가 나가버리자 소녀는 엄마를 외치면서 따라 나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전 남편은 넋이 나가버려서 입을 다무지를 못하고 이전 시모라는 인간은 개거품을 물고 자리에서 쓰러졌답니다. 저를 그렇게 매몰차게 버려놓고 이 꼴을 당하다니 너무 우습기도 하고 너무 통쾌했답니다. 하객들은 뒤숭숭한 분위기에 식사를 다 마치진 못했고 황급히 집으로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 재혼식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통쾌함에 잠마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유였어요. 두 사람은 그 꼴을 당하고도 법적으로 재혼을 하고 결혼생을 했다는 겁니다. 후에 알게 되었는데 여자가 재혼 전에 임신한 전 남편의 아기가 아들이라 시모가 환장을 하고 좋아했던 거였죠.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더니 원하는 걸 손에 넣어준 며느리에게 차마 모자게 대할 수 없었나 봐요. 저는 속으로 그래, 그 나물에 그 밥까지 어디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애가 커갈수록 전 남편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의구심이 들었던 나머지 유전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의 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결국 두 사람은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 시모는 제 꽃집을 찾아와서 울며 불며 저에게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랑 살 때가 좋았는데 그걸 그때는 몰랐다. 그 재혼식에서 네가 폭로해 줬을 때 그때라도 걔랑 연을 접었어야 했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난 걔가 과거는 전부 다 청산했고 지 아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산다 해서 다 괜찮을 줄 알았더니 뱃속에 애가 남의 자식일 줄 어떻게 알겠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걔한테 미역국을 끓여다 바쳤었다. 하늘도 무청하시지. 아이고 내 팔자야. 네가 나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너밖에 없었다 내가. 그걸 이제야 알게 됐어. 그걸 지금 저한테 말해서 뭘 어쩌자는 건데요. 이게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살려주긴 뭘 어떻게 살려드리겠어요? 각자 도생 모르세요? 가족도 아니고 남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당장 제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영업에 방해돼요. 제가 매몰차게 나가라고 소리를 치니 어안이 벙벙해서 가게를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동생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은 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고 가게도 동생의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어요. 지금은 둘이서 같이 살면서 저희 남매는 남들처럼 가끔 영화도 보고 외식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어쩌다 전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두 번째 결혼마저 실패한 것을 비관하고 지금은 술에 찌들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알고 싶지도 않네요.
살면서 아직까지는 저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겪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지인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연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명한 가을날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인데 모두들 간에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